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약을 먹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치는 조금 떨어졌는데 몸은 왜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 먹으면 몸이 걱정되고 저것 먹어도 괜찮은 걸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천년 한의학의 지혜가 밝혀낸 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혈관을 죽이는 음식의 진실입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세 가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혈관은 계속 막힙니다. 반대로 이 음식들만 끊어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맥이 막히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다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혈어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막혀 썩는다는 뜻입니다. 중풍은 바람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약만으로는 안 되는지,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혈관이 다시 깨끗해지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귀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혈관을 혈맥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흐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심근경색,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한의학에서는 혈어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막혀서 바람처럼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혈맥이 막히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서서히 쌓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혈흔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노폐물이 쌓인 혈액, 끈적해진 지방, 그리고 탁한 기운입니다. 이 셋이 혈관 벽에 층층이 쌓이면서 길을 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넓어서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이 절반 정도 막혀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70% 이상 막히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탁하면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생명이 탁해진다. 여러분이 오늘 먹은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음식이면 피가 맑아지고 탁한 음식이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은 이미 쌓인 것을 조금 줄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쁜 음식을 드신다면 약이 줄이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장부가 있습니다. 바로 비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기관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위를 기혈생화 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운과 피를 만드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비위가 이것을 소화시켜서 피를 만듭니다. 그런데 비위가 약하거나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탁한 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첫 번째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비장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피로 만듭니다. 이때 비장의 힘이 약하면 제대로 된 피가 안 만들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탁혈이라고 부릅니다. 흐린 피, 끈적한 피를 말합니다. 이 탁혈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어가 생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비위에 습담이 생깁니다. 습담은 끈적끈적한 노폐물입니다.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막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위가 상하면 온몸이 병든다. 왜냐하면 비위가 모든 장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는 단순히 혈관만 치료하면 안 됩니다. 비위를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피를 만드는 공장을 고쳐야 깨끗한 피가 나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지질 수치만 관리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혈과 기와 비위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류입니다. 곱창, 막창, 간, 천엽 같은 음식들입니다. 왜 안 될까요? 한의학에서는 내장류를 지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름독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은 습과 열을 동시에 만듭니다. 이게 혈관에 쌓이면 열독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의 내장은 원래 그 동물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간은 해독기관이고 창자는 배설기관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그 안에는 탁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장의 기름은 혈맥을 막고 담을 만든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콜레스테롤, 이게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지독입니다. 끈적끈적한 기름독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특히 내장류의 지방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상온에서도 굳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에서도 굳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끈적한 기름이 혈관 안에서 굳어버리는 모습을요. 그게 바로 혈어입니다. 특히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곱창에 소주 한 잔입니다. 술은 열을 더 올리고 독을 더 빨리 퍼뜨립니다. 이 조합은 혈관 폭발의 지름길입니다. 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지만 그 안에 지독을 더 빨리 침투시킵니다. 고지혈증은 결국 지독과 열독과 탁혈이 함께 만든 병입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내장류를 계속 드신다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위험합니다. 완전히 끊으세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경국 님이 오셨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계속 높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3번씩 곱창을 드셨습니다. 소주 한두 잔과 함께요.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먹는 이유가 곱창을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시려고 약 드시는 건가요? 그 이후로 김 선생님은 곱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친구들과는 계속 만나되 생선구이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김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슴 답답함과 숨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곱창 생각이 안 납니다. 몸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습니다.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생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른자는 성질이 따뜻하며 그리고 지방이 많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열성혈을 만듭니다. 열이 많고 끈적한 피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음기는 줄어들고 양기는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건조해지고 열이 많아집니다. 이게 노화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몸에 열이 적고 대사가 빨라서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몸에 이미 열이 많은데 여기에 노른자를 계속 드시면 열이 더 쌓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열성 음식을 줄이고 서늘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노른자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하루 권장량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먹고 점심에 계란말이 먹고 저녁에 계란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드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노른자의 지방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혈관벽에 직접 손상을 줍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노른자 대신 흰자를 드세요. 흰자는 성질이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단백질만 풍부하고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노른자를 여러 개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노른자 2~3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더 의외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약이 되고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담으로 변합니다. 담은 끈적끈적한 독을 말합니다. 서양의학의 지방과 점액이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담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비위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기름이 체내에 남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담으로 굳어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이 생기면 백병이 생긴다. 담은 혈관뿐 아니라 관절, 피부, 심지어 머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볶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고온에서 볶으면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호두 한 줌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열량입니다. 하루 3끼 잘 먹고 간식으로 견과류까지 먹으면 열량이 과잉됩니다. 남는 열량은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변해서 혈관에 쌓입니다. 이 담이 혈관에 들러붙으면 혈호와 담적이 함께 생깁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담은 약으로 녹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7알, 호두 3쪽, 땅콩 10알 정도입니다. 양량으로 먹어야지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땅콩, 호두, 아몬드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생선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청혈어라고 부릅니다. 피를 맑게 하는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오메가3가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청혈지기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기운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어떻게 혈관을 좋게 할까요? 첫째, 피를 묽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를 흐르게 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물을 부어 뚫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혈관에 쌓인 것들을 씻어냅니다. 특히 지독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셋째,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성질이 차고 피를 서늘하게 하며 열독을 없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생선은 죽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눈이 맑고 살이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으로 변합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찔 때는 생강과 대파를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따뜻한 성질이 더해져서 더 좋습니다. 구울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가볍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리를 다묵곡이라고 부릅니다. 담을 흡수하는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에 붙은 담과 지독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귀리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끈적끈적하게 붙은 것들을 떼어내서 버립니다. 여기서 베타글루칸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장을 지나가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합니다. 그리고 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곡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곡식이 전기를 기르고 혈맥을 통하게 한다. 귀리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귀리는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에 귀리가 들어가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귀리는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귀리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귀리가루를 미숫가루처럼 타서 드셔도 됩니다. 혈관이 막힌 분들에게 귀리는 약입니다. 매일 드세요. 세 번째는 검은 콩과 두부입니다. 한의학에서 검은색 음식은 신장을 보합니다. 신장은 혈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검은 콩은 청혈단백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만들면서 탁하지 않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콩은 신을 보하고 혈을 기른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오래 산다. 여기서 검은 콩의 특별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만들되 혈관을 막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담을 남기지 않는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포화지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두부는 단백질만 들어옵니다. 순수한 영양분만 공급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자연이 만든 콜레스테롤 조절제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백한 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고기 대신 두부를 드세요. 달걀 노른자 대신 두부를 드세요. 두부는 혈관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게 합니다. 검은 콩을 불려서 밥에 넣어 드시고 두부는 하루 한 번씩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청유라고 부릅니다. 맑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식용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기름이 아니라 청양의 기름입니다. 혈관을 열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리브유의 특별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올리브를 착즙해서 만든 것입니다. 화학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합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막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재로 쓰는 기름과 일반 기름을 구분했습니다. 약유는 혈맥을 열고 기운을 돕는다. 올리브유는 약재급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가열하면 성질이 변해서 탁해집니다. 올리브유에 끓는 점은 낮습니다. 튀김에 쓰면 안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쓰세요. 불에 익힌 음식에 마지막에 살짝 넣으세요. 빵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기름은 기름입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혈관을 여는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토마토를 양혈청이라고 부릅니다. 혈을 차갑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은 소염작용을 합니다. 혈관의 열독을 제거합니다. 끈적한 피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운 것은 차게 하고 찬 것은 덥게 해야 균형이 맞는다. 고지혈증은 열성질환입니다. 혈관에 열이 많습니다. 토마토가 이 열을 식혀줍니다. 여기서 토마토의 핵심 성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라이코펜입니다. 이것은 붉은 색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날 것보다 익힌 게 더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라이코펜이 나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이 조합은 청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의 지방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함께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색 음식은 심장을 보하고 혈을 맑게 한다. 매일 토마토 한두 개씩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토마토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78세 박선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식단을 체크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점심에 돼지고기, 저녁에 치킨을 자주 드셨습니다. 견과류를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2-3줌씩 드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은 귀리죽에 두부 한 모, 점심은 등푸른 생선구이에 현미밥, 저녁은 검은 콩밥에 나물 반찬, 올리브유로 조리하고 토마토를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에 한 줌만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재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맛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게 느껴집니다.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병을 치료합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행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을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가 흘러야 혈이 흐릅니다. 기혈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말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기혈이 막힌다. 움직여야 백병이 생기지 않는다. 첫째, 빠르게 걷기입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심장으로 피가 잘 올라갑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땀이 날 정도로 걸으세요. 땀은 몸속 독을 배출합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드세요. 상체와 하체가 함께 움직여야 온몸에 기혈이 흐릅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둘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승양법이라고 부릅니다. 혈을 위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중력 때문에 피는 아래로 내려가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심장의 힘이 약해져서 피가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계단 10층만 올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팔다리를 흔드는 체조입니다. 사지 말단까지 혈이 흘러야 합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서 손목 발목을 자주 돌리세요. 손가락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위로 올리고 털어주세요.
중력을 이용해서 말단의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넷째, 가능하면 물속에서 걷기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은 보호하면서 순환은 강하게 됩니다. 물의 압력이 혈관을 마사지해 줍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혈을 펌프질하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먹는 약보다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첫째,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 비위에 습이 담깁니다. 그러면 탁혈이 만들어집니다. 저녁 7시 전에 드세요. 왜 저녁 7시일까요? 한의학에서는 하루를 12시진으로 나눕니다. 저녁 7시부터 9시는 술시입니다. 이때는 심장과 심포가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심장이 쉬지 못합니다. 또한 밤에는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양기가 왕성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음기가 올라와서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늦은 식사는 소화가 안 되고 습담이 생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적게 먹고 일찍 먹어야 한다. 그래야 비위가 편안하다. 둘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간에서 혈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간혈이 부족하면 피가 탁해집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한의학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자시입니다. 이때는 간이 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혈이 부족해지고 탁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가 울결됩니다. 기가 막히면 혈도 막힙니다. 혈어가 악화됩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감정을 조절하는 장부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감기가 막힙니다. 감기가 막히면 온몸의 기혈순환이 막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기혈이 잘 흐른다. 화를 내면 기가 올라가고 혈이 거슬러 오른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까지 숨을 내리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감기가 풀립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혈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위와 간의 문제입니다.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고지혈증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영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